안녕하세요. 청소년 교육가 장미경입니다. 남성과 여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 가지 성별로 구분되고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역할이 뚜렷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이 성과 관련된 영역보다 더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난 강의 중에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이 이루어질 때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 때문에 이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보다 더 세부적으로 청소년기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성역할이 나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외에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성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그리고 여성.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두 가지의 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체적 성숙과 함께 성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성은 다른 무엇보다 심리적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가 증가되고 다양해진 이성교제를 통해 여러 성행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로 인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수용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성과 성역할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청소년기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성역할과 그다음에 성역할 정체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역할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남성, 여성이라는 신체적 구분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성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을 개인들은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회 문화권, 우리의 문화에서 통용되는 남성다움 그리고 여성다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바로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러한 성 역할은 어떻게 사회화되는지 그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화라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라도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동안에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화죠. 그래서 동양권에서 자란 사람과 서양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동 특성이나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나 정서, 습관들 이런 특성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화 과정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과정 중에서 개인의 성역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대중매체가 어떻게 성역할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성역할 사회화는 사실은 영유아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몇 년 동안은 가정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중요 양육자인 부모님의 영향하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의 어떤 성역할 사회화는 개인의 발달 또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역할 사회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첫 대면 시의 기대부터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탄생의 순간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첫 아기와 대면을 하는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는 씩씩한 아들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예쁜 딸이다라는 반응을 많이 이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초산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의 몸무게나 키나 그다음에 기타의 여러 가지 건강 지수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가진 부모는 아직 아들을 낳은 지 24시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난 자녀를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민첩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딸을 가진 부모는 자기 신이 낳은 딸 여자아이가 굉장히 작고 연약하다라고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또한 놀이기구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이런 성역할, 사회화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놀이기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틀리죠. 남자아이들은 요즘도 그 자동차, 각종 미니 이렇게 자동차 장난감 아니면 권총이나 각종 이런 장난감들을 더 좋아하고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다양한 예쁜 인형이나 소꿉놀이를 사실은 많이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놀이기구가 사실은 성역할 사회화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아이들과 하는 상호작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남자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독립심을 강조하고 씩씩하고 좀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사회화는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제가 과제라고 이제 우리 책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주는 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주로 힘을 필요로 하는 집안일을,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물건을 옮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 밖의 일들에 아이들이 좀 더 관여하게 과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들에게는 동생을 돌보거나 아니면 뭘 돌보는 일들, 그리고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바깥보다는 집안에서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돕게 한다든가 청소를 하는데 같이 돕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성역할 사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자라면서 성역할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은 결국은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사의 성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의 거의 90%가 여성이어서 결국은 이제 체육을 할 때 이제 좀 체육주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교사의 여성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에 사실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교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교장의 비율은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한 10%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여교사가 많은 거에 비해서 어떤 책임감을 맡는 일들,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교장을 하는 여성의 비율은 사실은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교과 과정에서도 이러한 남성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를 봐도 남성은 보다 씩씩하고 독립적이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래서 가정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남편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니면 착하고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그려지는 교과 과정의 내용도 우리 사회의 성역할 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려지는 남녀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네, 세 번째는 학교나 교사의 기대와 지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전형적인 틀에 맞춰서 취급받고 그 다음에 교육 받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교사와 학생 간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런 학교와 교사의 기대가 남성과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는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남녀공학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남자 학교일 때와 여자 학교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서 교육받고 있는 경우에 남자 학교의 교훈과 여자 학교의 교훈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교의 교훈의 경우에는 실력, 정의, 단결, 자유인,
뭐 씩씩하고 부지런하게 뭐 이런 교훈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학교의 교훈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뭐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 참된 여성이 되자 뭐 이런 형식의 교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교사나 학교가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역할 이제 자신들이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역할 정체감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가 대중매체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는 아주 일부 내용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작업 참가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TV나 신문, 잡지 혹은 뭐 뉴스, 드라마, 광고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에는 정 과정을 통해서 이런 드라마나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의 내용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분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중매체를 제작하는 그런 것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이 훨씬 여성보다 많다라는 것이 또한 이러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결국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리 없이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남성이 여성스럽거나 여성이 남성스러우면 그 사회가 그러한 가치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실은 적응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하지만은 반면 지나친 성 고정관념이나 어떤 정형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게 되면 한참 그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또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남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반대 성별에 대해서 어떤 부러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금 성별에서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성 역할에 따라 성 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우리 시대 청소년들이 다른 성의 성 역할을 부러워할 때는 언제일까? 혹시 남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었는지? 네.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집에 딸만 셋이어서 할머니께서 약간 아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그냥 할머니가 원하시는 아들로 태어나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몸이 약해서 다른 남자애들하고 좀 체격 차이가 많이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옷 입을 때 짧은 거 입으면 안 좋게 보잖아요. 다 짧게 입고 다니고 요즘은. 반면 현재 자신의 성에 만족하고 있다는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는 되고 싶었던 적이 없고 남자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도 여자보다는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알바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너무 할 게 없으면 뭐 그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런 걸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난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자주 하거든요. 네, 화면을 통해서 남녀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연구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에게 1997년에 좀 10년 정도가 지났죠. 한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나 혹은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물어보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반대 성별에 대한 부러움을 조사한 연구인데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왜 남학생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순위는 밤에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그 여자에 비해서 안 되는 일이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제약이 더 약하다는 점이 이 남학생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면에서 여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대접을 잘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 해서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남성에 대해서 어떤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나치게 정형화된 성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이런 여학생들에게 여성다워져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번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지 그리고 태어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로 남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거는 여성만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1순위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남자에 비해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덜 가져도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남학생들이 부담으로 갖고 있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는 게 3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자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4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남학생들도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어떤 지나친 부담감 그리고 주어진 어떤 성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그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쉬운데요. 그 성공이나 지적인 능력 또 독립심 같은 전통적인 남성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남성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서적인 민감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대적인 남성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담감도 또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학생들, 청소년들은 어떤 전통적인 아동기 때 성 역할 사회화를 통해서 배웠던 전통적인 어떤 남성에 대한 성 역할과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지금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역할 사이에서 요구되는 이런 어떤 성 역할이 약간 괴리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성 역할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커지죠. 그리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이성 또래와의 교제가, 즉 이성 친구와의 관계들, 즉 이성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성 친구가 많아지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남녀 중고등학교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성을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이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교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어떤 이성 교제가 갖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 기술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조망을 습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센트록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성교제의 기능 중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성교제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이성교제가 오락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위와 성취의 원천이 됩니다. 이성교제를 통해서 상대가 가지는 위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의 이제 일부가 되죠. 그래서 사회화가 된 성역할 사회화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과 어떻게 어울리게 되는지,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이성의 행동은 어떻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성과의 또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기능을 이성교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의 친밀감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성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어떤 성적인 어떻게 이성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성적 호기심이나 탐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동료의식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 또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도 이런 이성교제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기가 되면은 증가된 성적 욕구와 그리고 이성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행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행동이라는 것은 혼자서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자유행위로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이성끼리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어떤 개인적인 또는 중대한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청소년기의 임신까지 그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것을 성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그 대표적인 성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러한 성행동들은 청소년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청소년들의 어떤 성충동, 성욕구와 관련된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담 의뢰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성적인 노출이 또는 자극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 그거에 의한 어떤 반응으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들에게 성적 충동과 욕구가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연구조사, 설문조사 물어봤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은 퍼센트 차지하는 것이 참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동과 욕구를 느낀다고 그걸 뭔가로서 다 해소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참는다고 그 다음 이제 자유행위를 통해서 해소를 한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40-50%로 나오긴 하지만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로 다양하게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학생들은 5%에서 20%까지 다양하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자유행위를 상당히 좀 성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성적 상상이나 공상 또는 로맨틱한 소설을 보면서 야릿한 느낌을 받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여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진다라고. 그 자유행위가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 센터의 이 성상담에 그 계속해서 1위를 놓치지 않는 게 남학생들의 어떤 성충동, 성욕구와 자유와 관련된 상담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와 관련된 상담에서 가장 아이들이 고민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자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횟수를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자위를 하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를 하는 동안 근심과 고민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몰두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는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본인이 이제 접하게 되면서 또 그 자극에 의해서 자위를 하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 고민 또는 이제 음란물을 접하는 어떤 상황들을 좀 끝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위와 관련된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뭐 키가 안 자란다라든지 정액이 뭐 고갈된다라든지 또는 뭐 성기 이상이 생긴다라든지 나중에 그 임신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좀 잘못된 통념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자위를 하되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편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자위를 하되 이제 에티켓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본인이 알 거예요. 이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이제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본 주제는 성충동과 자위행위에 대한 건데요. 이 성충동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거나 자유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그리고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자유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자신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해로운 것이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염려할 때 생겨나는 어떤 죄책감,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공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결국 심리적인 어떤 그 피해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건전하고 해롭다고 믿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러한 어떤 성충독이나 자유행위의 빈도와 그다음에 정도가 심해서 모든 생활의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자신의 이러한 성충동을 잘 조절할 수 없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성충동이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정상적인 교우 관계나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업 활동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다양한 음란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찬성론을 살펴보면은 음란물의 보급을 금지하고 전혀 유통이 되지 않게 하면 오히려 그 성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의 보급을 금지할 경우 결국은 이것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하나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더 음성화되고 그리고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거래와 유통이 비밀리에 훨씬 비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원하고 그다음에 더 수요가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음란물들을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사이트에 접촉할 수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이러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없게 하는 다양한 그 제도들이 또한 또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빅토리아 시대 때 이러한 어떤 음란물을 굉장히 폐지하고 못 보게 전혀 유통이 안 되게 했을 때 오히려 이것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에서는 항상 성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란물에 대한 찬성론에서는 이거는 억압하고 폐지하고 못 보게 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수록 더 호기심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란물에 대해서 이것의 심리적 영향 때문에 음란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음란물을 보면은 아이들이 보다 더 폭력성이나 성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학습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더 폭력적인 성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란물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사회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저하하게 되고 차별화의 양상을 낳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음란물은 나쁘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남녀 간의 정서적인 만남이나 어떤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 이성교제의 어떤 기능 이런 것으로 갖기보다는 이런 음란물을 통해서 어떤 환상적인 환경 속에서 성적인 자극과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을 반대하는 입장은 또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접촉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변화는 어떤지를 이제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이제 반응은 뭐 다양하죠. 뭐 부정적인 반응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다, 뭐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음란 매체를 접촉한 후에 성충동이 증가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이나 혹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채팅 이런 것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 그리고 어떤 왜곡된 성의식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과의 진지한 만남이나 어떤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 이제 10대들의 어떤 임신이라든지 피임이라든지 낙태에 대한 상담은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 8%에서 11%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임신 여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기로 확인해봤더니 임신이 됐어요. 도와주세요. 대부분 이제 수술과 수술 비용에 대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10대가 어떤 성행위를 한다라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또는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또 낳고 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보도 없고
또 이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대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들이 이제 그런 아이를 유기하거나 또는 이제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막으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대가 성적 존재로서 성행위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안 좋은 편견이나 시선이 이제 일단은 없어져야 되겠고요. 근데 이런 의료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낳아서 키울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들이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임신 여부와 그리고 이제 개월수를 이제 확인하고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또한 이제 10대들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이에요. 이제 중요한 게 이후에 또 이 원치 않는 재임신을 하지 않도록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관계 과정에서의 좀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피임을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성관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에서 분명하게 나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신 및 낙태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보셨는데요. 임신과 낙태가 청소년들에게 가지는 사회적 심리적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기회를 상실하고 또한 교육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조기 임신을 하게 되면 교육적인 성취,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낮은 지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고용의 기회도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성들이 결국 계속 다른 타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회, 교육적인 기회를 잃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학적으로도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기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 이렇게 또 이제 신체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 기간 중에는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의 억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이 아이들이 그 임신을 했을 경우에 어떤 여성의 출산 사망률이라든가 아니면 난산의 위험이 높고 또 저체중의 아이를 확률할 낳게 될 출산할 확률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위험들이 보다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 3% 정도 이렇게 성매매 경험이 있다라는 이제 퍼센트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인터넷 채팅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는 워낙 그 소비 지향주의자 보니까 본인의 이제 용돈이 많이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는 이제 가출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성매매가 상당히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고 또 아르바이트 비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고등학교 졸업이 아닐 경우에는 비용이 워낙 작아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 자기 용돈이라든지 또는 가출했을 때 어떤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고 봅니다.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성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남성들의 어떤 유희거리가 되고 또는 착취, 폭력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그런 생식기에 있어서 그 자궁이라든지 또는 난소라든지 성계 여러 가지 성병이라든지 또는 이제 안 좋은 질병들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매매가 존재하는 건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인가? 당연하죠. 그 성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이 있는 거지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매매에 있어서 이제 더욱더 책임은 이제 성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그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게 성이라는 거는 돈으로 사서도 안 되고 어떤 강제를 해서도 안 되고 폭력으로 이용해서 안 된다라는 좀 메시지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그 청소년기의 성행동과 관련해서는 성매매나 원조 교제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성매매나 원조 교제는 아주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청소년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러한 것에 가담한 경우에도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이러한 어떤 성매매나 원조교제에 개입된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군다나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매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임신과 낙태, 출산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매매를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신의 신체가 어떤 사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생존이 아닌 오락의 도구로서 이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고한 어떤 희망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가 낮아지고요.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청소년기의 성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성격을 가진 중학교 2학년 진호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어른이 없는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한 친구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며 인터넷으로 한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 하나를 모니터에 띄웠다. 영상을 재생하자 한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나왔다. 징그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왠지 그만 보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날 이후 진호는 TV에서 남녀 출연자가 키스하는 장면만 봐도 친구네 컴퓨터에서 본 영상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어느새 본인이 직접 비슷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아시면 크게 혼날까봐 두렵지만 자꾸만 영상이 생각나 인터넷 강의를 보는 척하며 몰래 음란물을 시청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진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진호의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요. 자신의 어떤 그 성충동과 관련된 불안, 걱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성적인 음란물을 본 이후에 더욱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계속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제 청소년의 사례를 지금 접해보셨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러한 성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죄의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성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 문제에 관한 상담은 사실은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요즘에는 그 성교육을 조기에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그 성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전화들을 상담 전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우에서도 상담 과정에서는 우선 상담자로서는 우선 진우가 어떤 자신의 이런 음란물 시청이나 성충동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로서 상담자가 진우에게 제공해 줄 것은 무엇인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자의행위로 이어지는 자신의 성충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안감이나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로서는 진우에게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성장, 그다음에 어떤 성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 과 관련해서 이런 나타나는 성과 관련된 관심이나 충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관해서 가지는 고민은 사실은 성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성적인 자극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대중매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예전에 비해서 이러한 성적 자극을 하는 그러니까 매체나 자극은 굉장히 많아졌죠. 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금기시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이런 성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부모가 공부해야 될 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압적이고 이제 또 사실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에서 상담자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 상담자도 스스로 편안하게 이 진우와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우가 이러한 상담자와 성에 대한 자기의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성은 굉장히 더럽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되어야 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어떤 성에 대한 죄의식을 덮어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알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와의 어떤 이런 성 관련된 상담에서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죄의식이나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진우의 경우처럼 이러한 성충동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자기가 실제 지금 해야 될 일은 시험 공부인데 이런 어떤 시험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이나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한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충동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긴장과 불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이 걱정이고 친구 관계가 문제라면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해주고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이러한 아이의 성충동과 관련된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또한 그 상당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과 음란한 영상물이 범람하는 요즘, 청소년들은 성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성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올바른 성지식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조성해주는 사회의 어떤 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학업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